저는 이제 박수 하면은 느닷없이 기억나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짝짝짝짝짝이었어요. 예, 그게 참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1970년대부터 TV를 봤어요. 그리고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국제 스포츠 경기였죠. TV 화면 상단에 뜹니다. 축구를 하면은 한국 대 일본, 뭐 한국 대 필리핀, 한국 대 버마 이런 식으로 떴었어요. 근데 2002년 무렵부터 TV 화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이라고 쓰는 대신에 대한민국 넉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는 참 신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TV 화면이 커져서? 글자 좀 늘려도 괜찮았어? 아니면 짝짝짝짝짝 박수 치는데 네 글자 대한민국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건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죠?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후진국, 전쟁 겪은 나라 등등의 좀 상처뿐이던 자의식에 게다가 군사 독재 겪은 나라 이렇게 자존심에 상처뿐이던 그 나라가 2002년 월드컵쯤 돼서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나라 이름을 다 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누가 언제 왜 지었는지 궁금해하질 않았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한테 여기에 무슨 뜻을 담아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지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죠. 그리고 진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름이 지어진 날짜는 분명해요. 사료상으로. 1897년 10월 12일자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가 있는 기사입니다. 고종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에 1000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뭐 고종이 역사 공부 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지금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국의 문서를 보면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 이것도 각국은 아니고 주로 일본이 그렇게 썼어요.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일 테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고종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한이 가장 어울린다고 봤어요. 그 다음 건 사실 별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아, 아첨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사실 늘 절해 왔어요. 심순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대 이후부터 국호는 이 3대는 우리나라 3대가 아니에요. 중국의 3대입니다. 예전 것을 답습한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종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성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거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 외워도 우리가 적폐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출세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습니다. 조병세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흐망하여 칭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조금 더 세졌죠? 한 글자도 보탤 말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흐망하여 칭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고종과 신하들 사이에 여러 차례 깊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저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더 근본적으로 대한이라는 국호에 담긴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라 이름을 왜 바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국 선포를 합니다. 나라를 왕국에서 그냥 조선국에서 제국으로 황제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왜? 우리는 자주 독립을 보통은 붙여서 씁니다. 같은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좀 뜻이 다릅니다. 자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의 이동, 주권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위 계승이라든가 또는 왕위의 예컨대 양위, 양도라든가 이런 결정을 종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면 자주지방입니다. 자주국이에요. 독립이란 모든 면에서 예컨대 외교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나라를 뜻합니다. 1882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한 10년 정도 한국의 지식인들, 특히 이제 지배층들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냐 아니면 그냥 자주지방으로서 독립을 일부 침해받는, 독립 상태를 일부 침해받는 나라로 만족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나라와의 이른바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정말 혼자 서서 독립이란 사실은 그런 뜻이었어요. 아무도 없이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상태. 우리가 독점, 독주, 독재, 독창할 때 독자가 전부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가 다른 열강들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안전하냐? 아니면 청나라의 그늘에서 청나라가 제공하는 우산을 쓰고 약간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요즘도 그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고민을 지속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패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나라의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댈 수 없는 우산임이 확인된 마당에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주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독립국을 선언합니다. 청나라와 어떤 의존 관계나 사대 관계도 없는 당당한 독립국을 선언해서 그 의미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청나라 사신을 맞아들이던 영원문 바로 뒤쪽에 독립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세계만방에. 근데 독립국의 지위는 어떠해야 하느냐?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한동안 청일전쟁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갑오 개혁을 추진했던 개화파 지식인들은 제국이면 어떻고 왕국이면 어떠냐? 그리고 이런 작은 나라가 제국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국제적으로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만 유지되면 됐지 국호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94년 이후로는 국호를 대조선국이라 부르고 임금도 그냥 군주에서 한 글자 대자를 써붙여줘서 대군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 사실은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느냐면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전임 박근혜 대통령 뒤에다가 이제 일부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역시 아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님 부르는 게 좀 미안하다고 다시 각하를 붙이자고 하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급이 굉장히 낮아요. 원래 이 모든 하자 붙는 것들이 건물을 위계를 표시해서 붙이거든요. 제일 높은 게 황제 폐하. 그러니까 폐하, 전하, 저하, 합하 밑에 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건데 대통령한테 붙이는 거는 좀 아첨이 아니라 모욕에 가깝죠.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군주한테는
전하가 맞는데 그냥 갑오 개화파 지식인들은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해도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호칭을 잘 아는 사람들, 당대인들한테는 훨씬 더 어색했어요. 이제 당당한 독립국이 됐으면, 이제 중국에게 굴하지 않은 독립국이 됐으면 중국과 똑같은 국가의 격을 지녀야 한다. 첫 번째로는. 그 격이 뭐냐? 우리도 황제를 칭해야 된다. 왕을 황제로 격상시키고 나라의 지위도 일반적인 대조선국이 아니라 제국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뜻을 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에 대한,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가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 유생들, 전통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나라를 승격시켜서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제국으로 만들려면 이름을 굳이 바꿔야 했어요. 왜? 그냥 대조선제국 하면 왜 안 됐느냐? 저 사람들이 익숙한 건 중국 역사였어요. 이건 중국 역사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중국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자기들 나라는 하, 그죠? 상, 은, 주, 그다음 춘추전국시대, 진초, 연제, 한의존이 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해서 진, 한, 그죠? 수, 당, 송, 원, 명, 청 전부 한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이른바 그들이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이름 붙였던 나라 이름들은 굳이 두 글자에 맞췄어요. 그 사람들의 발음이 어떻든 따지질 않았어요. 그게 뭐 조선, 일본, 부상, 유구, 안남, 돌궐, 숙신, 여진, 말갈, 몽고할. 중국인들이 생각한 세계는 그랬어요. 자기들의 중심인 화하, 중화는 한 글자의 나라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두 글자로 썼어요. 17세기, 16세기부터 그 전에 이제 접촉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나라들도 그렇게 붙였어. 히랍, 애굽, 라마.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가 왜 히랍인지, 이집트가 왜 애굽인지 필요 없어요. 두 글자씩 붙였어요. 17세기 이후에 특히 러시아와 접촉하고 이제 18세기에 유럽 세계와 접촉하면서는 뭔가 좀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아라사, 미리견, 영길리, 불란서, 토이기, 흉아리, 오지리 그렇게 썼어요. 관념상 보면 황제의 나라는 한 글자, 오랑캐의 나라는 두 글자, 세 글자는 뭘까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금수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사는 땅이죠. 한국 사람들이 주자학 체계, 중국 지식 체계 속에서 익숙해진 국호의 기준에서는 제국은 한 글자 나라여야 해요. 그래서 한 글자 나라를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찾은 거죠. 뒤져보니까 삼한에 한이 있어요. 한이 세 개라 삼한이죠. 근데 한은 한 글자라는 뜻이었어요. 한으로 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한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으로 한 거냐? 그것만은 아닌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당대 지식인들의 굉장히 표현되진 않았지만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단군을 역사서에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일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고려 말 몽골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고려 사람들은
우리가 백제의 후예냐, 고구려의 후예냐, 신라의 후예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일을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어요. 신라 말에 다시 후삼국 시대가 열리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신라가 우리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00년, 250년이 지난 뒤에도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영토는 통일됐어도 백성들은, 사람들은, 인민은 통일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고려가 또 이 후삼국을 재통일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도 신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이런 거 계속 일어났어요. 여전히 신라 사람,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는 분리된 자의식이 이 국가 단위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몽고 침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싸울 것이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뛰어넘는 더 윗대에는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는 생각을, 그 생각을 함으로써 온 백성을 하나로 묶으려는 생각을 당대 지식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침입을 겪으면서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단군을 역사의 맨 앞에 배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 공부를 더 하면서 최초에, 그러니까 그 단군이 세웠던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망한 다음에 새로 들어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한 것도 이제 더 이상 삼국으로 분리돼서 싸우는 걸 그만두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를 국호에 담았던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한 소망과 기대와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조선을 봤더니 중국 사서와 우리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조선이 하나가 아니더라. 처음에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이는 단군이었지만 그로부터 1200년쯤 지나서 중국에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숙부였던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가 망한 뒤 새로 왕이 된 주무왕으로부터 조선왕으로 봉해져서 조선으로 건너와서 단군 조선의 뒤를 이어서 기자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자 조선이 나중에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멸망당해서 그 다음에 또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런 삼조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러면서 조선 전기와 중엽에 들어서면서 이 세 조선의 각각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군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중국 요임군과 같은 때의 나라를 건국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독자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독자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력의 군주였고요. 자주를 상징하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자학이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학문이었어요. 뭐가 차별적이냐? 요즘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아까 국호에서도 봤지만 나머지는 변두리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또 생활 이념으로 사회 윤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해요. 아무리 해도 이쪽 끝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중화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또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 우리는 중화 자체는 아니지만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중화 문명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동방 예의 지국이다. 첫째 중화는 중국이지만 작은 중화는 우리다라고 하는 소중화 사상 또는 소중화 의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화주의를 그렇게 해서 수용하는 거죠. 그랬다가 요즘도 대단한가요? 얼마 전에 대단했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중국에서 명나라가 무너지고 여진족이 청나라가 서요. 중화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진족을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를 가졌다고. 그러면 그 중화의 정통성을 누가 이었느냐? 그 중화의 정통성을 조선이 이었다. 주저하게 대의를 제대로 지킨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17세기 말부터는 이 소중화 의식이 한 걸음 더 진전해서 조선 중화 의식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 도의 중심이다. 진리의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단군은 중국에 대해서 대등하고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그런 나라를 세운 인물이었다면 기자는 중국에서 봉해져서 중국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 중국 문화를, 중화 문화를 인식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화의식이, 소중화의식이나 조선중화의식이 깊어질수록 기자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고조됐었어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단군이 중국과 대등한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 이후에 기자가 들어와서 이 나라의 새 왕이 되면서 중국의 예의, 범절, 철학, 사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가 중국과 똑같은 문명국, 문화국이 되었다. 근데 이제 정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위만인데, 그래서 기자의 정통은 위만으로 이어지질 않고 이 무력으로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인간의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자의 전통은 위만이 이은 것이 아니라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남으로 내려와서 삼한의 분주가 되었다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기자조선의 정통이 삼한으로 이어졌고 이 삼한이 이후 삼국, 발해, 고려를 거쳐서 조선으로 왔다고 하는 정통론적 사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단군 기자를 위해서 삼한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있다. 이미 이건 18세기,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이 다 거의 공유하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국호에 담은 겁니다. 대는 그냥 접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썼어요. 대영제국,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대불란서제국 하듯이 우리가 아시아에 쓰다 보니까 한이라는 한 글자나를 쓰면서 그냥 대자는 을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자를 붙여준 거고요. 제국이냐 민국이냐 하는 것은 이제 국채였죠. 황제의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 국호가 됐고요. 원래 이름은 원명청처럼 한이라는 한 글자가 이제 이름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자주성이나 독립성보다는 보편 문화와의 일반성,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국가를 향한 문화적 일체성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한국을 병합한 강점한 일본이 묘한 칙령을 하나 냅니다. 제목도 없고 조항도 없어요. 달랑 저 한 문장뿐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한국의 국호를 고쳐 대한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통용되는 명칭이죠. 대일본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일본이라고 부르듯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라고 다시
대한제국의 이름을 없애서 조선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식량이 좀 모호해요. 모호하다는 것은 의미가 분명치 않아요. 잘 읽어보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 국호를 고쳤다라고 하면 국가를 없앤 게 아니라 국호만 바꿨다는 뜻도 되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그대로 두는데 이름만 조선국으로 바꾸는 거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게 좀 일본으로서도 이 문제를 좀 애매하게 처리한 것은, 모호하게 처리한 것은 당시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것을 일본 국가 안으로 완전히 편입하질 않았어요. 일본의 행정단위도 아니었고요. 일본의 이른바 일본 정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와는 별도로 일본 왕의 직접 임명을 받은 총독이라는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전권을 가지고 전제군주제 형태로 통치하는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국가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을 일본왕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과는 별도의 국가처럼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일본이 일본 본국에서 제정된 법을 식민지, 저 사람들이 부를 때 조선이라는 호칭에 그대로 동시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일본에서 어떤 법이 시행돼도 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시행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조선이라는 이름이었느냐? 앞서 이제 고종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할 때 외국에서 왕왕 보낸 문서를 보면 우리를 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이라고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로 일본이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일본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문화 자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1860년대 일본에서 이제 일본 뭐 구 이제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국내의 불만을 이제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정한론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정벌하자. 우리가 일본을 일본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공식 명칭은 일본이지만 조선 사람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 또 지금도 종종 쓰는 말이 뭐죠? 왜? 예. 왜? 한 글자지만 왜? 외국.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도 조선이라는 호칭보다는 한이라는 이름을 다소간 좀 경멸, 경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써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이제 일본서기에 신공황후가 옛날에 삼한을 정벌해서 자기 땅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일본인들은 이 한반도,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고 부르는 땅이 대륙과 하나로 붙어 있는 땅으로 이해할 때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즐겼고요. 자주 썼고요. 해양 세력의 일부다라고 떼어내고 싶을 때는 한이라고 잘라서 부르는 그런 관행 비슷한 걸 만들어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그냥 써주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익숙한 일이었었는데 그걸 없애서 조선으로 바꾼 것은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집어삼켰으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겠다. 대륙과 한반도를 엮으려고 하는 뭐 대륙 침략의 야욕이라고 부르죠. 야욕을 담고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한제국 신민이었어요. 191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이것도 역시 1890년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나왔거든요. 후렴구가 뭐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대한이라는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 이름으로 길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신에게 빌어서라도 이 이름으로 길이 가자는 정말 사실은 슬픈 가사예요. 절박했던 가사예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일본이 조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인, 대한 사람이다가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특사하러 가기 전에 태극기에다가 손도장 꽝 찍고 대한국인이라고 쓰잖아요.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단 한이란 말을 못 썼고요. 국내에 있는 한은 조선이란 말을 써야 했지만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조선을 쓸 거냐 한을 쓸 거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으로 고려를 쓰기도 했었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아시다시피 김희독립선언서는 이래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 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국내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우리 한인에 이렇게 못 쓰고 조선은 조선인은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이상 이제 국가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 상해, 그리고 조선의 수부였던, 식민지 조선의 수부였던 경성에서 임시정부가 선포가 되죠. 자, 임시정부를 선포하면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마당에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또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조선으로 하자니 나라의 격이, 또 이것이 일본인이 바꿔놓은 이름이니 그거 마땅치 않았어요. 대한으로 하자니 조금 이상했어요. 망한 나라 이름이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신한으로 하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고려로 하자, 뭐 등등.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당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이 한이라는 국호가 가졌던 문화적 의미, 당대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력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한이라는 국호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국채는 바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국을 민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4월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그랬어요. 그 뒤로도 대체로 보면 국내에서는 전부 조선이라고 썼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무장투쟁 우선론자들은 조선이라는 말을 선호했고요. 조금 더 외교 또는 이른바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독립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이라는 말을 선호했어요. 한인애국단, 대한광복회,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죠. 해방이 되어서도 국호를 정하는 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헌법 제정해야 되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 이을 필요 없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나라를 새로 정해야 되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을 거냐 말 거냐, 국호를 대한민국 그대로 임시정부를 가져갈 거냐 새로 지을 거냐, 이때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사실은 1948년 7월 재헌헌법 이제 원안을 공포하기 전에 좀 독해, 미리 이제 그 헌법 초안들을 좀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북한에 대해서 당시 이제 분단돼 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1919년 3월 이후로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절절한 이름이었어요.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국경일이 좀 달라졌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국가가 함께 축하할 4대 국경일을 정하는데 개천절, 3.1절, 광복절, 제헌절 순이었습니다. 4개가 4대 국경일이에요. 개천절은 헌법 전문이 그래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유구한 역사의 시작이 개천절이에요.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그게 3.1절이에요. 왜? 이날 대한제국의 역사가 끊긴 지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부활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3.1절과 같이 기억이 되면서 3.1절을 저 당시 사람들도 1949년 당시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경일이에요. 3.1절에 엄연히 있는데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의 기념일이죠. 엄연히 있는데 그와 별도로 건국절을 제정하자라고 했던 것이 그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3.1절을 부인하고 3.1절의 역사적 의의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만들어진 역사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한동안 그런 운동이 좀 작년 무렵까지도 왕성했었죠. 그래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제 한편으로는 보편적 문화 국가에 대한 지향 그리고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제국의 뒤를 잇는 민국이라고 하는 국체 이런 걸 담은 그런 국호였다. 저 정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 이제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낸 나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근데 저기서 말한 문화의 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그에 대한 지향은 이미 대한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국에서 그 문화의 맥에 끊겼으니 우리가 이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제국의 전통을 중화국가의 전통을 우리가 이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중화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중화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계의 중심 문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계 최고의 중심 문화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의지. 보편 문화와 그리고 신의 성실, 평화, 호혜, 평등에 입각한 외교로서 독립과 자존을 지키면서 문화로서 세계의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기대였고 소망이었고요. 그게 저는 김구 선생의 저 말로 이 국호가 정해질 무렵에 명료화되었다. 명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 국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나라가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호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